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해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하는 세상만큼이나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위한 원픽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더 나은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오늘 저희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생애 주기별 단계별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볼 텐데요. 오늘 생생한 정보와 꿀팁 주실 김경화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상속세, 증여세 현명한 대처 방법을 주제로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볼게요. 네. 날씨가 정말 완연한 봄날이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 춥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 낮에는 더워지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이렇게 뭐 상속세, 증여세, 조금 무거운 내용 같아서 제가 이걸 꼭 이렇게 좋은 날에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닐까. 나는 상속세, 증여세 해당 안 되는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방송 내용을 보시면 나도 상속세, 나도 증여세에 해당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세율표, 상속과 증여세, 세율표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과세 표준이라 하면 뭐냐면 그 모든 그 세금을 내는 표준, 과세를 매길 수 있는 표준되는 자산의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내 자산의 가치가 1억 원 이하면 세율이 10%예요. 여기서 10%, 20%, 30%, 40% 이 세율 구간당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1억 원 이하는 10%의 세율, 5억 원 이하는 20%의 세율. 그러면 5억 원 이하부터 10억 원 사이에는 30%의 세율이 매겨지죠. 그리고 10억 원이 딱 넘었다. 그러면 30억 원 이하까지는 40%의 세율이 매겨지고요. 그럼 30억 원이 초과했다. 그러면 50%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 10%, 20% 해당하는 구간만큼 다 내냐? 사실 우리나라 법이 그렇지만은 않아요. 혜택을 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속세 누진 공제라고 해가지고 1억 원 이하의 10%의 세율 구간에는 누진 공제가 없지만 20%, 30%대는 1,000만 원,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4억 6천만 원 맥시멈으로 이렇게까지 누진 공제도 해줍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만약에 10억 원이다. 내 과세 표준이 10억 원이야. 그러면 30%의 상속세를 내야 되겠죠? 그럼 10억 원에 30%면 3억 원이잖아요. 그럼 3억 원에서 6천만 원을 제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2억 4천만 원의 세금을 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 상속세 부분은 사망 시에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망 시에 받는 상속 말고 살아있을 때 미리미리 증여를 해도 좋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증여세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증여세는 어떤 사람이 증여를 받느냐에 따라 얼마를 혜택을 받느냐가 정해지거든요. 가장 큰 증여세를 공제 한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배우자예요. 배우자, 사실혼이나 위장이혼 이런 거는 받을 수가 없고요. 정말 법적으로 배우자이신 분들은 공제 한도가
맥시멈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직계 비속,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같은 경우는 자녀나 손자, 뭐 외손자, 증손자 이렇게 직계 비속들은 5천만 원까지. 직계 존속도 5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금액이 6억부터 이렇게 5천, 1천만 원까지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어느 기간 동안 증여를 받아야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10년 안에 10년 동안 6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배우자분은, 자녀분은 10년에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공제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율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아까 10억 원의 한도 내에서 3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액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서울 시내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택 가격이 한 9억에서 10억? 뭐 좋은 동네 높으신 분들 사시는 동네 같은 경우는 뭐 20억, 30억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평범한 그런 아파트를 서울 시내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요즘 기준으로 10억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10억 기준의 아파트를 갑작스러운 부고로 인하여 자녀들한테 아니면 배우자한테 상속이 가능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주택 가격의 연 평균 상승률이 4%대라고 합니다. 4%대라고 하니까 4%씩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주택 가격이 5억 원인 분들은 배우자가 살아계시나 아까 배우자 공제 엄청 큰 거 보셨죠? 배우자가 살아계시나 배우자가 안 계시나 상속세에 해당은 안 되지만요. 주택 가격이 10억 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0억 원에 해당하는 배우자에 관한 9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10억 원에 상당하는 집을 상속을 받으시려면 최소한 9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이 9천만 원은 아까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누진 공제 요거 다 포함해서 다 제하고 나서 정말로 내는 금액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니까 최소한 9천만 원은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상속세는 납입하는 게 상속되는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해서 현찰로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6개월 안에 상속세를 9천만 원을 최소한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택 가격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조금 주춤하고는 있지만 계속 집값은 오른다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지금 여태까지 4%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를 겁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면 나는 사실 집 한 채밖에 없지만 그 집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서 나중에 내는 세금도 점점 올라가는 거죠. 9억 원에서 2억 3천, 2억 3천에서 5억 천. 세금은 점점 올라가는데 이 세금을 납부할 현찰을 마련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이렇게 최소한 지금 가격은 10억이었는데 10년 후 집값이 14억 8천, 20년 후 집값이 21억. 이 정도 된다면 21억에 세금은 5억 1,600. 과연 제 나이가 지금 50대거든요. 50대에서 20년 후라고 해봤자 70대인데 70대일 때 힘든 일이 생기거나 이렇게 뭐 하늘나라에 가게 되거나 이러면 과연 내 자녀가 5억이란 돈이 현찰로 세금을 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솔직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5억이라는 큰 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집을 급히 처분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디서 대출을 받거나 무슨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어쨌든 상속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상속세가 만약에 1억 2천이라고 생각을 예시를 들었어요. 왜 1억 2천을 예시를 들었냐면 아까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상속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1억 2천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1억 2천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은행에다 대출을 이용을 해서 1억 2천을 만들어낸다면 1억 2천 대출을 받으려면 지금 대출금리 몇 프로, 아마 5%보다 높죠. 그냥 5%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가정할 때 그러면 우리가 20년 동안 총 납부하는 금액이 1억 9천. 이자만 해도 7천이에요. 이거를 20년 동안 나눠서 우리가 납부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1억 9천을 20년으로 나눠보니까 79만 1천 몇백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0년 동안 79만 원이란 돈을 꼬박꼬박 내야 이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아,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좋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은 1억 2천, 상속세 1억 2천을 사망하면 1억 2천 나오는 플랜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사망하면 1억 2천을 받으세요. 납입기간 20년, 50세 남자 기준으로 한 달에 보험료가 30만 7천 80원. 이 돈을 내면 내가 가입함과 동시에 사망 1억 2천은 보장을 받는 부분이고요. 총 납입 금액은 7,300. 이자밖에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1억 2천이라는 종신보험을 가지고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으니까 굉장히 활용하면 어떻게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왠지 종신보험 하면 부정적이고 나쁘고 뭐 손해보고 나 죽으면 무슨 소용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고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막상 나는 재산이 별로 없어. 나는 진짜 평생 동안 모은 게 난 딸랑 이거 집 한 채야. 아니면 평생 동안 모은 게 여기 뭐 조금만 저 시골에 땅 조금 있어. 이런 분들도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속세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그리고 증여세에 관한 부분도 미리미리 조금씩 10년 동안 나눠서 조금씩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시면 나중에 상속세에도 굉장히 절세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사망보험 그 종신보험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신보험이라는 것이 상속 개시 시점은 사망이겠죠. 사망을 하신 그 시점에 상속재산 중에 부채가 부동산보다 많다. 그렇게 하면 그거를 상속받고 싶으시겠어요? 내가 받을 돈보다 빚이 더 많으면 그러면 거의 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가지고 있는 그 재산 한도 내에서 한정적으로 승인을 해서 부채를 다 탕감하는 이런 방법 아마 이런 걸로 거의 다 쓰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50세 이 남자분이 사망을 딱 하셨는데 상속재산은 부채가 더 많으세요. 하지만 종신보험을 사망보험금 10억 원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신 거야. 그러면 이 사망보험금 10억 원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보험금 10억 원은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종신보험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충분히 상속인이 100% 다 수령해 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 법상, 민법상 대법원 판례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 건지 믿음이 안 가시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음. 이게 대법원 판례 딱 있으니까 이거는 될지 안 될지 고민할 필요는 없으신 거죠. 정확히 내가
사망보험금,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빚이 너무너무 많더라도 이것만큼은 상속인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상속을 포기해서 사망보험금으로 수령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 사망보험금이 아까 10억이었죠. 이 10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 판례에. 그런데 이렇게 사망보험금은 10억 원에 관한 부분을 상속세를 납부는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사망보험에 관한 부분의 상속세도 과연 절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살짝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절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보내드릴 텐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아까 그 사망보험금 10억 원에 가는 거는 현물이잖아요. 이렇게 금융재산. 우리나라 법이 굉장히 좋아요. 이 공제 대상이 너무너무 많은 거지. 아까 상속세도 공제 대상이 있고요. 증여세도 공제 대상이 있고요. 이렇게 현금으로 순금융에 관한 부분도 공제를 해준답니다. 2천만 원 이하는 전체 공제를 해주고요. 2천만 원부터 1억 원 이하는 2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고요. 1억 원 초과해서 10억 원까지는 순금융재산 가격의 20%까지 공제를 받고요. 이렇게 공제를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이렇게 받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세금이란 것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제를 받는 상황에 또 이중공제죠. 종신보험에서 10억을 받아서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받아서 또다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또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공제를 받지만 또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이 종신보험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하고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약자는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는 부모님으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보험금을 자녀가 낼 수 있게, 자녀 통장에서 보험금이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한다면 상속세는 면제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정확히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자면 사망보험금을 1억으로 가정을 했을 때 피보험자 부모고 수익자가 자녀예요. 그런데 이 예시는 뭐냐면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있죠. 수익이 아직 발생할 수 없는 나이일 때. 그럴 때는 100% 다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종신보험료가 납입 기간이 길잖아요. 20년, 30년 이렇게 길잖아요. 요즘은 단기 납으로 7년 납도 있고 5년 납도 있고 10년 납도 있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단기 납 같은 경우는 자녀분이 30대 이상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들은 단기 납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녀분이 어리신 분들은 처음에는 부모님이 어차피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이런 경우 부모님이 내는 경우, 그다음에 부모님이 중간에 내다가 자녀가 성인이 돼가지고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나이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자녀가 보험료를 낼 수 있게 계약자 변경을 하든지 자동이체한 통장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자녀가 성인이어가지고 100% 다 자녀가 보험료를 낼 수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예시를 들 텐데 100% 다 부모님이 보험금을 낸다면 1억 원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모두 다 상속세 공제 대상이 되거든요.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40%는 부모님이 내셨어. 그리고 중간에 자녀분이 성인이 되셔가지고 60%는 자녀분이 보험료를 내셨어. 그러면 1억 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요 40%에 해당하는 부분,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상속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100%다 자녀분이 성인이셔가지고 100%다 보험료를 자녀분이 내셨어. 이러면 상속세 대상이 0원인 거죠. 모두 다 100%다 상속세 대상이 안 되는 거니까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자녀를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하셔서 계약을 이렇게 넣으시면 상속세도 면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산 가격이 부채 가격보다 더 작을 때, 그러니까 부채가 훨씬 더 클 때, 이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상속을 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만큼은 자녀들한테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상속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되겠죠. 나중에 부모님이 자꾸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를 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급작스럽게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집을 팔든지 건물을 팔든지 땅을 팔든지 해야 되는데 6개월 이내에 그 금액을 뭐 1억이나 2억이나 하여튼 어떤 세금을 내는 그 금액을 준비하기라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속세 관한 부분을 미리미리 종신보험으로 대비를 해가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봐 드렸는데, 이렇게 상속, 증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오늘같이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 지금 뭐 전문가랍시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무거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종신보험 단기납도 많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최소한 뭐 아파트 한 채는 있고 아니면은 어디에 뭐 금융자산이 조금 있고 이걸 합쳐보니까 5억은 넘어,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미리미리 상속세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당장은 내 자산이 5억이지만 그 5억이라는 돈이 시간이 흐르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5억 원이 5억 원으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게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20억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상속을 받을 때 내가 과연 상속세를 다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하늘 쳐다보고 꽃 들여다보고 이런 생각, 이쁜 생각도 하시면서 이것도 살짝 한번 생각을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화창한 날에도 이렇게 상속세, 증여세 이런 부분도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상속이나 증여가 개념도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언젠가 한 번쯤 정리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을 텐데요. 특히나 또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예시 통해서 또 종신보험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생생한 라이프 팁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하겠죠. 그 선택이 아직도 어렵고 두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함께할 오늘의 원픽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풍부한 인생 경험 토대로 꿀팁과 다양한 정보 주실 안수현 전문가님 모셨고요. 이어서 김경화 전문가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녀를 위한 자산 준비입니다. 요즘 그야말로 금쪽 같은 내 새끼인 세상이죠. 귀한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벌고 아끼는 부모님들의 또 다른 고민은 내 자녀에게 어떤 자산을 물려줄까일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녀를 위한 자산 준비.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해 주신 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린이 보험이 아마 제일 처음 준비하는 보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름 어린이 보험 하면 가장 소중한 게 어린이잖아요. 자녀가 제일 소중할 텐데, 나름 내가 최고일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하는 게 바로 어린이 보험입니다. 하지만 시각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이 보험이 최고일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지만, 최근 들어서 다른 시각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다른 의견들을 서로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주제를 선정해봤습니다. 네, 요즘은 뭐 태아보험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린이 보험들 꼭 드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꼭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앵커님은 요즘 사람이세요? 아니면 옛날 사람이세요? 저는 그래도 아직 요즘 사람 아닐까요? 저는 제가 요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 사람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요즘 어린이 보험은요. 요즘 엄마들은 어린이 보험을 길게 가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하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서 사실 만기를 100세까지로 생각하고 가입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30세 만기를 많이 가입하시고요. 100세까지를 선호를 안 하세요. 왜일까 들어봤더니 요즘 엄마들은 납기도 짧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같은 경우 우리가 100세 시대 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100세 이상을 살 거라고 당연히 생각은 하는데 왜 가입은 30세 만기, 왜 20세 만기 이렇게 선호를 할지 들여다보면 요즘 엄마들은요, 과거에 옛날 엄마들하고 하고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왜 그럴까 보면은요,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생각 자체가 다 달라서 보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보험 가입을 할 때 의료 환경도 다르듯이 보험도 많이 다릅니다. 요즘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의료 환경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다 다를 거야 생각을 해서 그런지 짧게 가입을 하고 나중 일은 나중에 아이들 생각을 하겠지 해서 당장의 생각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는 보험을 가입할 때 짧게 당장의 비용 적게 내고 큰 보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앵커님 같은 경우도 어떤 물건을 살 때 적은 돈으로 큰 보장을 받고 싶죠. 그렇죠. 아무래도 당연히 당장 그렇죠. 하지만 명품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들지만 오래 입잖아요. 옷 같은 경우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선택할 때도 비용보다는 자산을 되는 보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장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보험을 선택할 때 우리가 비용이라고 선택하는 건 대부분 이제 돈이 여러 번 쓰더라도 없어지는 거를 보통 비용이라고 말을 하고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쌓이는 거를 자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한 100년 이상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내용을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가 어머니가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남자분이에요. 남자분인데 보험 가입을 어머니가 하셨는데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엄마, 내가 이거를 30년 동안 어떻게 이걸 납입을 해? 그리고 이 돈이 만약 내가 병을 안 걸리면 내가 30년 이후에 돈을 이분 같은 경우 27살의 남자분인데 내가 만약 30년 이후에는 57세 이걸 내가 57세 다 납입을 했어. 근데 이후에 내가 병이 안 걸렸다고 하면 이 돈은 만약
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이 돈이 3,200만 원 돈이더라고요. 총 납입보험료가. 그럼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다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어머니가 아, 내가 그럼 이 보험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보장 내용을 보시면은요, 내용은 정말 충실하게 잘 가입을 하셨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뇌하고 심장, 그리고 두 번째 장 보시면은 암은 보통 따로 이제 준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암 같은 경우는 제일 저렴한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수술비와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내용은 정말 준비 잘 하셨어요. 하지만 만약 내가 이 병이 안 걸릴 경우에는 정말 이 자녀분 말대로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만약 50대에는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만약 의료 환경이 더 발달이 돼서 모든 병에 다 치료하는 약이라도 만약 나온다면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은 다 없어지는 거니까 이 자녀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혹시 다 남아있을 수 있는 보험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어머님은 아, 그러면 없어지는 거 말고 남아있을 수 있는 보험을 한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해서 이 보험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내용 자체는 굉장히 충실하게 짜여 있지만 지금 남성분이 27살이신데 만약에 30년 뒤인 57살까지 아프지 않는다면 이 3천만 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그냥 소진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보험을 선택함에 있어서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남는 보험. 그거는 아마도 우리가 이 분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을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상품, 이 보험의 특성상 손해보험은 저렴하게 가입을 하는 거는 구조상 납입할 때 이제 납입하는 동안에 해지환급금이 적고 납입 완료 이후에 해지환급금이 적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에 요즘 그런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 같은 경우는 납입 완료 이후에 거의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 보험의 구조상 납입 보험료가 손해보험보다는 약간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에는 거의 비슷하고요. 가격이 높은 대신에 납입 완료 이후에 해지한 이후에도 계속 해지한 이후에 찾아갈 수 있는 보험료가 더 찾아가는 해지환급금이 더 많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더 많이 있고요. 해지를 안 한다 하면 이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이 보험금이 높게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다음 장면에 보면 제가 단리와 복리의 차이점을 한번 장면에 보여드릴 건데요. 은행의 금리가 앵커님 단리일까요, 복리일까요? 은행의 복리, 단리죠. 맞습니다. 네. 은행은 단리입니다. 그러면 보험은 단리일까요, 복리일까요? 복리인가요? 복리죠. 네, 앵커님 잘 아시잖아요. 네. 은행은 단리지만 보험 상품은 복리입니다. 자막에 나가죠. 이 보시면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산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바로 비과세와 복리의 효과 때문이긴데요. 은행은 단위로 굴러갑니다. 원금에 이자가 붙는 거지만 보험 상품은 원금의 이자, 거기에 또 이자가 붙는 복리의 효과이기 때문에 만약 이 자녀분의 보험에 계속 복리로 굴러간다면 내가 보장도 받고 또 나의 자산도 계속 복리로 굴러간다면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보험을 꾸미면 좋을까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다음 장편에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암보험 같은 경우는 다행히 우리가 유사암이 지금은 일반암의 20%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변경이 됐죠.
다행히 이분은 그 이전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암은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암은 생명보험으로 저렴하게 준비하셔서 암은 유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지금은 제가 뇌하고 심장 이 부분만 한번 조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셔서요. 자산은 복리의 효과를 계속 유지하시는 걸로 준비를 했고요. 뇌랑 심장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보다는 가격이 좀 높은 성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거는 다 자산으로 굴러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30년 납입이었기 때문에 3,200만 원 정도의 총 납입보험이었지만 지금은 20년 납입니다. 그럼 거의 2천만 원의 돈이죠. 하지만 2천만 원의 돈이 순수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계속 굴러가는 복리의 효과로 쌓이는, 차곡차곡 쌓이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내가 이 보장을 계속 받으면서 이 돈을 혹시나 20년 후에 총 납입을 하고 내가 보장은 만약 계속 받다가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30년 이후에 57세 이후에 납입이 끝나고 내가 병이 안 걸려서 혹시나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고 싶을 때 해장급금이 정말 거의 받을 게 없다면 이 보험 같은 경우는 20년만 납입을 해도 되니까 해지했을 경우에 순수 해지 환급률이 거의 70%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납입을 총 했을 경우에 47세죠. 그때도 해지 환급률이 거의 70%가 넘는 돈이면 거의 뭐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죠. 하지만 계속 복리를 굴러갔고 내가 냈던 돈에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은 더 훨씬 넘게 찾고 거기다가 보장은 보장대로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보험 같은 경우는 계속 복리로 굴러가니까 자산의 가치도 있었고요. 또 납입 기간도 짧았고요. 거기다 이 보장 내용을 보시면 그 앞서 있던 보장 내용보다 훨씬 더 요즘 트렌드에 맞는 표적 항암이라든지 면역 항암이라든지 요즘 환경에 맞는 보장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은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큰 기둥은 계속 놔두면서 중간중간 계속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납입 기간은 짧은 게 좋은데요. 하지만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들이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납입 기간은 짧고 보험이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험은 의료 환경에 맞게 계속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녀가 책임질 수 있는 무게에 따라서 보험료를 책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모님들이 보험료를 책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암보험은 따로 제일 저렴한 거 준비해 주시고 뇌랑 심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비 또 성인이 됐을 때 수술비 우리가 어머님들이 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내 자녀는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론 납기 짧은 것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날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은 반드시 만기는 길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표적항암, 면역항암 같은 경우는 정말 저렴하게 지금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율이 아직 책정이 안 됐어요. 이런 보장 같은 경우는 신담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일단 준비하시고 나중에 갱신 여부를 의사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암에 있어서는 지금 노화에 따른 질병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른이나 어린이나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는 이런 보장 같은 경우는 꼭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인에서 들어가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35세까지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증권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 증권이 요즘 보험인지 아니면 옛날 증권에 해당이 되는 건지 한번 보시고요. 이런 표적항암이나 면역항암에 대해 있어서는 한도가 정해되기 전에 꼭 한번 준비하시는 거를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일단 손해보험에서 생명통합보험으로 바꾸면서 30년 납 3,200만 원이던 걸 20년 납 2천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보장도 받으면서 비과세 혜택도 복리까지 누린다면 여러 가지로 좀 자산이 쌓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주의점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개개인별로 다 틀리겠지만 우리가 각 증권마다 꼭 없어지는 보험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따라서 이 보험은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이런 증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이후에 이것을 유지할지 아니면 정리할지를 꼭 고민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병력에 따라서 나는 이 병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머리가 아파서 아니면 내가 요즘은 얼굴이 뜨거워서 그렇게 병원에 단순히 갔다가 진단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병원 가기 전에 그냥 혼자 결정하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병원 가기 전에는 내가 어떠한 보험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이후에 병원을 방문하시기를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이가 생기면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보험이 30년 또 100년 몇 년이 지나도 합리적일지 또 우리 아이한테 적합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보험료 낭비가 없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지혜롭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검색어 Q&A로 돌아올게요. 네, 검색어 Q&A 시간입니다. 궁금증들 보험에 대해서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4세대 실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김경화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요즘 실비에 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 가입한 실비, 그러니까 1세대, 1.5세대, 2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실비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크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온 실비를 과연 내가 이걸 바꾸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과연 지금 나온 4세대 실비는 과연 어떤 보장을 어떻게 받는지 좀 자세히 알아야지 바꿀지 안 바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4세대 실비는 크게 보면은 급여와 비급여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급여에 하나 부분은 보장도 굉장히 더 넓어졌고요. 보장받는 범위도 넓고 보장도 예전에 비해서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비급여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비급여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도수치료나 뭐 비급여 주사제나 이런 부분들, 이런 비급여에 관한 해당되는 치료 부분은 굉장히 보장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불임 관련 질환은 예전 실손에서는 보장을 받지 못했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선천성 뇌질환이나 아니면은 피부과 질환, 이런 부분들도 예전 실비에서는 보장을 받지 못했지만 이 4세대 실비에서는 급여화되는 부분 한도 내에서는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장이 좀 더 넓어졌죠. 급여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비급여에 대한 이런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치료제나 이런 MRI나 이런 부분은 자기 부담금이 예전에 10%, 20%에서 지금은 30%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본인 부담금이 커져서 보장을 받는 부분이 조금 더 축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 가지고 있는 실비, 이 질문을 주신 분들이 몇 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볼 수가 없어서 우선은 기본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예시를 하나 해드릴게요. 내가 병원에 가서 진찰료를 5,000원 내고 약값을 3만 원 들었다. 그러면 토탈 35,000원이란 비용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전의 실비 같은 경우는 5,000원은 병의원은 10,000원 공제하고 종합병원은 20,000원 공제하고 자기 부담금, 그다음에 처방 조제료는 8,000원을 공제했기 때문에 아마 5,000원 처방
진료비는 받을 게 하나도 없었지만 약값 3만 원에서는 8천 원을 제한 2만 2천 원은 받을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실비는 어떻게 계산을 해드리냐면요. 진료비 5천 원에 약값이 3만 원 들었다. 그럼 합쳐서 4만 5천 원 가지고 내가 이 3만 5천 원을 병의원에서 진료를 했다. 그러면 병의원은 10,000원만 공제거든요. 그러니까 2만 5천 원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했다. 그럼 2만 원 공제하고. 보통 혈압약을 타시거나 이러시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진료비는 굉장히 조금 나오고 약값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지금 가입하는 4세대 실손이 훨씬 더 보장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4세대 실손은 물론 3세대 실손도 마찬가지지만 1년마다 갱신에다가 이 4세대 실손은 5년마다 재가입을 한다는, 그리고 보험금을 많이 타면은 할증도 되고 보험료를 내가 많이 청구를 안 해서 보험료를 안 탄다. 그러면 할인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비와 지금 이 4세대 실비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떤 게 나한테 이로운지는 이렇게 세세하게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 들어가는 약값과 진료비와 약값을 더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4세대 실비가 장점도 많고요. 지금 가입하시면 1년 동안 할인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 내용이 계속 바뀌잖아요. 일단은 4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부분이 좀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불임, 난임이라든지 피부과 이런 부분들은 또 확대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랑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혼자 알기가 어려운데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종신보험 질문인데요. 종신보험은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많은 가장 이런 분들이 가입해야 유리한 보험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안수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종신보험 같은 경우 정말 죽어야지 받는 게 종신보험 맞죠. 하지만 종신보험은 처음에 발달된 거는 사망보험금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죠. 특히나 상속 목적으로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강의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세금에 있어서 세금을 피해 가려고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요즘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가족 많으신 분들은 정말 부양의 의미로 또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하죠. 특히나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종신보험 가입하려면 몇 세까지 가입이 가능할까요? 요즘은 80세까지도 종신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60세만 하더라도 종신보험 내가 가입 가능하나 하지만 요즘은 80세도 종신보험이 가입 가능한 시기고요. 우리가 요즘은 유병자도 종신보험이 80세까지 가능한 시기고요. 우리가 아파도 종신보험이 가능한가? 아파도 종신보험이 가능한 시기가 종신보험이고요. 우리가 종신보험에 있어서 왜 종신보험을 굳이 가입해야 되나 말씀들을 하시는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저축성 보험이 아니고 보장성 보험입니다. 하지만 사망만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내가 낸 돈보다 더 주는 종신보험도 있고요. 또 비과세 상품의 혜택을 보는 게 또 종신보험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내가 사망보장을 받다가 나중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생활비를 또 탈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자녀한테 물려주는 기능도 있고요. 달러로 변환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품을 고르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내 나이에 맞게, 내 건강 상태에 맞게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종신보험의 여러 기능들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돈 모으는 거 이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종신보험의 장점입니다. 세금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자녀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또 상속의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의 다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종신보험의 장점이니까요.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종신보험이니까요. 한번 알아보시면 가족이 있던 없던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종신보험이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100세 시대에 맞네요. 이제는 종신보험도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뭐 상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검색어 Q&A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